강아지별의 강아지들에게 소설 읽어주기. 톨스토이의 악마. 마지막 편입니다. 피터야 웬디야. 드디어 악마 마지막 편을 읽게 되었어. 긴 이야기였는데 오늘 끝나니까 끝까지 잘 들어. 시작한다. 모든 것이 예부게니의 희망대로 이루어졌다. 영지는 온전히 그의 수중에 남았고 사탕수수 공장은 아무 문제 없이 가동되었으며 사탕무는 풍작이라 수입이 점점 늘어났다. 더구나 아내도 순산한 데다 장모는 떠났고 그도 지방자치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예브게니는 현청 소재지에서 선거가 끝난 후 영지로 돌아왔다. 쏟아지는 축하 인사에 당선 사례를 해야만 했다. 그는 점심 대접을 하면서 샴페인을 5잔이나 마셨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계획으로 가득 찼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앞으로 전개될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다. 바야흐로 바비의 레토였다. 자, 이거는 주석을 봐야 되는데 농부들의 여름이라는 뜻인데 9월 초순의 초가을에 밝고 따뜻한 날이 일주일 내지 열흘간 지속되는 기간을 말해. 전성기라는 뜻이지.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는 아름답게 뻗어 있었고 햇빛도 찬란했다. 저택에 다다를 때까지 예브게니는 선거 결과 자치회 의원으로 선출된 이상 민중들 속에서 의원 신분으로 자신이 항상 꿈꿔왔던, 즉 대중들에게 생산 작업뿐 아니라 일거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소작인들이 3년 뒤에 자신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다른 농부들의 판단은 어떨 것인지 떠올려 보았다. 그래, 바로 이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을 한가운데를 지날 즈음에 눈앞에 물이 가득 든 나무통을 지고 길 옆을 지나가는 농부와 마을 여자가 보였다. 그들은 멈춰서서 예브게니가 탄 유게마차가 지나갈 수 있게 비켜섰다. 농부는 페치니코프 노인이었고 여자는 스체파니다였다. 예브게니는 여자를 보는 순간 금세 알아봤지만 전혀 감정의 동요 없이 마음이 편안한 것에 기뻤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조금도 그를 감동시키지 못했다. 그는 집에 도착했다. 아내와 현관에서 마주쳤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그래, 축하 인사를 해도 되겠나? 삼촌이 물었다. 그럼요, 당선됐어요. 그거 참 잘 됐구나. 그럼 다 같이 축배를 들어야지. 그 다음 날 아침 예브게니는 그동안 선거를 치르느라 등한시했던 농장을 둘러보러 나갔다. 인근 마을에서는 새로 들여온 탈곡기가 한창 돌아가고 있었다. 털털대며 돌아가는 모양을 지켜보던 예브게니는 일손을 돕고 있는 아녀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하면서 그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조심한다고 했지만 그는 집단을 나르고 있는 검은 눈동자의 빨간 머리수건을 두른 스체파니다의 존재를 한두 번 눈길에 금방 알아차렸다. 힐끗힐끗 그녀를 곁눈질하면서 예브게니는 다시금 뭔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기분에 휩싸이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탈곡장으로 향했다. 특별한 용무도 없이 2시간가량 머물면서 그는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육체를 눈으로 마음껏 탐닉했다. 한편으로 그는 파멸을 떠올렸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었다. 다시 시작된 이 고통, 두려움과 공포가 또다시 덮친 것이다. 구원은 없었다. 드디어 예상했던 일이 그에게 벌어졌다. 다음 날 저녁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집 뒷뜰에 서 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전에 가을날 한 번 만나 관계를 가졌던 건초를 쌓아놓은 헛간 맞은편이었다. 그는 마치 산책이라도 하는 양 잠시 멈춰서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웃집 여자가 그를 발견했다. 돌아서는 그의 등 뒤로 여자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소리가 들렸다. 가봐, 기다리시잖아. 지쳐서 곧 쓰러지실 것 같아. 어서 가보라니까, 맹추야. 그는 스체판이다가 헛간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지만 발길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필이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농부와 마주쳤기 때문에 별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예브게니가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부자연스럽게 여겨졌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활기를 찾은 그는 다 털어버리고 다신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아침 내내 일에 흥미를 느낄 수 없었다. 그런 어수선함에서도 자유로워지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그동안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고 자신을 기쁘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모두 사소하고 하찮게 생각되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일에서 자유로워지려 했었다. 보다 깊이 고찰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골치 아픈 일거리에서 노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 제쳐두고 홀로 방 안에 들어앉았다. 그러나 막상 혼자가 되자 숲과 정원으로 생각이 옮겨갔다. 모든 장소들이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기억들로 얼룩졌다. 그는 마치 자신이 정원을 거닐면서 무언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멍청이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여겨졌다.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그녀가 기적적으로 알고 이리로 오거나 인적이 드문 저기 어딘가로 온다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밤에 스테파니다가 온다면 여자의 육체를 어루만질 텐데.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진심으로 원할 때 끝내는 거야. 건강을 위해 깨끗하고 건강한 여자를 만나려는 거잖아. 아니지. 이런 식으로 그 여자와 어울려서는 안 돼. 그동안 내가 그 여자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여자가 나를 붙잡고 있었는지 몰라.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잡고 늘어졌던 거야. 그동안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진정 자유로웠던 게 아니었어. 결혼할 때 자신을 속였던 거야. 모든 게 어리석었고 속임수였어. 그 여자와 관계를 가진 이후로 남편으로서의 참된 감정을 맛보는 새로운 경험을 했지. 그래, 그때 그 여자와 결혼했어야 했어. 맞아. 내 인생에게는 두 개의 가능성이 있어. 하나는 리자와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야. 버려놓은 여러 사업과 농장 경영, 그리고 딸아이. 나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 만일 이것이 내 인생이라면 스테파니다는 없어져야 해. 그러려면 전에 말했던 것처럼 멀리 보내든가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어. 그러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또 다른 삶은 그녀 남편에게 돈을 주고 그녀와 헤어지게 한 다음 함께 사는 거야. 대신 치욕이나 불명예는 감수해야 되겠지. 그렇게 되려면 리자와 미미가 사라져줘야 되는데 아니야. 아이는 방해될 게 없어. 오직 리자만 없어지면 되니까 리자가 떠나야 해. 나를 저주하면서 멀리 떠날 테지. 내가 한 여자 때문에 자신을 배신했고 위선자이고 비열한 놈이란 걸 알게 된다면 그건 너무 잔인해. 이 방법은 안 돼. 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상을 계속했다. 만일에 말이지 리자가 병에 걸려 죽는다고 치자. 리자만 죽으면 만사 형통일 텐데. 만사 형통이라. 아, 부질없는 짓이야. 안 돼. 만일 죽어야 한다면 스테파니다가 죽어야지. 그래야 모든 게 무난히 해결되지. 그래, 마치 남자들이 아내나 애인을 독살하거나 살인하는 것처럼 말이지. 만나자고 유인한 다음 포옹하는 척하면서 리볼버 권총으로 가슴을 쏴버리는 거야. 그럼 끝이야. 그 여자는 악마야. 진짜 악마라고. 그 여자는 내 의지와 반대로 온통 나를 사로잡고 뒤흔들고 있어. 죽여버려? 그래. 오로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 아내를 죽이든가 그 여자를 죽이는 방법.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더 이상 못 살겠어. 좀 더 심사숙고하고 앞을 내다볼 필요가 있어. 만일 그냥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또다시 혼잣말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기필코 떨쳐버릴 거야. 말뿐인 채 저녁 어스름이면 그녀의 집 뒤뜰로 달려갈 테고 그 사실을 안 그녀가 내게로 올 거야. 아니면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알고 아내에게 일러 바치거나 어쩌면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내 성격에 스스로 아내에게 털어놓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살 순 없어. 정말 그럴 순 없지. 알게 될 거야. 파라샤, 대장장이, 사람들 전부 알게 되겠지. 과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까? 안 돼. 오로지 두 가지 탈출구밖에 없어. 아내를 죽이든가 그녀를 죽이든가. 그리고 또 그래. 세 번째 방법이 있지. 나 자신. 나지막히 속온데다 불현듯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자살하는 거야. 그러면 두 사람을 죽일 필요도 없잖아.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되자 공포가 밀려왔다. 리볼버 권총이 있지. 하지만 과연 스스로 총을 쏠 수 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곳.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곧바로 권총 상자를 넣어둔 장롱을 열었다. 그러나 아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권총이 든 상자를 열지 못했다. 그는 권총 상자를 신문으로 덮었다. 또 재발했군요.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뭐가 또란 말이오? 당신이 예전에 내게 전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던 때 그 끔찍한 표정 말이에요. 제냐, 사랑스런 나의 비둘기. 말해보세요. 제가 보기에 당신은 무척 괴로워하고 있어요. 제발 털어놓으세요. 그럼 훨씬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무슨 일이든 얘기하고 나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훨씬 덜할 거예요. 틀림없이 뭔가 불길한 일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당신이 알고 있다고? 천만에. 말해봐요. 털어놓으세요. 말해줘요. 안 그러면 당신을 놔주지 않겠어요. 그는 슬픔에 찬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말해버릴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어떤 말도 해선 안 돼. 그가 아내에게 털어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유모가 방에 들어와 아기를 산책시켜도 되겠냐고 물었고 리자는 아기의 옷을 입히기 위해 나가야 했다. 당신 제게 털어놓으실 거죠? 금방 올게요. 글쎄 어쩌면. 리자는 남편의 고난에 찬 미소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방에서 나갔다. 예브게니는 발소리를 죽이며 마치 강도처럼 서둘러 권총 상자에서 리볼버를 꺼내 움켜쥐었다. 총은 장탄되어 있군. 그래, 오래전에 장전해뒀었지. 총알이 하나 모자라는군.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는 총을 관자놀이에 댄 채 주저했다. 그러나 스테파니다를 떠올리자 그녀를 다시 보지 않겠다던 결심, 갈등, 유혹, 전락, 반복되는 몸부림, 두려움으로 몸서리를 쳤다. 아니, 이 방법이 훨씬 나아. 그는 방어쇠를 당겼다. 발코니에 있던 리자가 총소리를 듣고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그는 마룻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거무죽죽하고 따뜻한 피가 흥건한 채 시신은 아직 가늘게 떨고 있었다. 사건의 귀결은 이러했다. 아무도 그가 자살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삼촌조차도 그의 자살 원인이 2개월여 전에 예브게니가 털어놓았던 그 일과 상관이 있으리라곤 생각조차 못했다. 바르바라 알렉세이에브나 부인만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예측했다고 말했다. 필시 그가 언쟁할 때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리자와 마리아 파블로브나 부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쨌거나 예브게니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의사의 소견은 믿을 수 없었다. 아내와 어머니는 그네들이 알고 있는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보다 예브게니가 더 분별 있고 상식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의사의 소견에 동의할 수 없었다. 실제로 만일 예브게니 이르체네프가 정신병력을 가진 자였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 역시 정신병자인 셈이다. 진짜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광기의 징후를 자신에게서는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1889년 11월 19일 야스나야 폴리아나. 일단 이게 첫 번째 결말이야. 피터야 웬디야. 근데 뒤에가 조금 더 있거든? 그거는 내일 마저 읽어줄게. 오늘 못 끝내겠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끝. 사랑하는 강아지들아, 엄마 옆에서 코 잘 자자. 굿나잇.